예, 여러분, 오늘 우리 윤칼세 난타방송 초대석에는 참 한마디로 경력을 요약하기에는 참 너무도 파란만장하신 분입니다. 경상남도 진주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다니시면서 이른바 386 운동권 출신이었죠. 운동권이었는데 위장 취업 또는 뭐 여러 가지 학생 운동으로 감옥을 또 왔다 갔다 하시고 참 그런 세월을 보내시다가 대우 자동차 연구소 차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총선에 참여하기 위해서 경선에도 출마를 하셨다가 안철수 국민의당 그리고 다시 나오셔가지고 보수 야권 통합 또 자유한국당에 출마를 하셨다가 또 막판에 또 중도 포기했던 그런 참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번에 자유민주당으로 서울시장 후보에 나섰죠. 작년 12월부터. 그런데 바로 오늘 방금 전에 자유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접는 기자회견을 하고서 바로 윤칼세 TV에 오셨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소개도 짧지만 어쨌든 현재는 사회 디자인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우리 김대호 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앉으세요. 예. 마이크 차시고. 아이고, 오늘 소개하는 거를 제가 들으니까 예. 제가 어지럽습니다. 제가 파란만장하게 느껴지네요. 네,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근데 저는 유구 못지않게 일관되게 제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저는 사실은 제가 거총 곳곳마다 책을 다 썼습니다. 그렇더라고요. 학생운동, 노동운동에 대한 성찰, 그다음 대우자동차의 어떤 그 경험을 녹여내가지고 책을 썼고, 그다음에 민주당을 어떻게 좀 제3의 길 노선으로 개혁을 해보려고 하는 어떤 운동에 나섰다가 또 썼고, 그 다음에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제가 사실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일종의 과외교사를 했습니다. 관련된 책을 썼고, 뭐 정당운동을 할 때는 그 정당운동에 관련된 책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했던 그 우리 김대호 소장님에 대한 연구를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 출연하기로 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거의 매일 연구를 했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이거. Who is 김대호? 네네. 그런데 책을 그렇게 많이 쓰셨더군요.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 김 소장님. 사실은 그 참 자신의 그 꿈을 접고 오늘 오신 날인데 참 만감이 교차하실 거예요. 네네. 우선 지금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면은 왜 참 그 국민의힘에 맞서가지고 참 보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탄생한 자유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그 자리를 왜 내려놓았느냐. 이것부터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좀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정당 하나를 만드는 것이 제 1의 미션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훌륭한 서울시장 후보를 제가 모시려고 그랬죠. 우리 당의 어떤 그 정체성, 우리 당의 어떤 가치와 비전을 잘 이렇게 나타내는 그 후보를 제가 모시려고 노력을 갖다가 많이 했고, 저는 그분 밑에서
뭐 정책본부장, 제가 뭐 정책 전문가니까 원래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해서 제가 뭐 백방으로 제가 이렇게 그 수소문도 했고요. 그 다음에 위력적인 당을 만들려면은 어쨌든 비바람 차니스를 맞으면서 예. 거리와 광장에서 투쟁을 해왔던 행동하는 보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의 어떤 대연합 정당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연합 정당을 하려면은 서울시장 후보가 필요하고 네. 이 후보를 위력적으로 띄우려면은 사실은 C조 경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B조 경선이 만약에 안철수와 네. 그렇지. 오세훈이. 예, 아니요. 국민의힘당 리그가 A조. 그렇지. 아하하.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철수하고 아하. 또 저기 그 금태섭 B조라면 그러면 C조 있지 않습니까? 네. C조에는 이른바 아스팔트파들의 정치 세력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독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자유한국 21, 그 다음에 저희 개혁자유연합, 뭐 친박신당, 네. 뭐 혁명 21, 창준이 등등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경선을 하자. 그러면은 나도 그냥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제가 참여할게. 그리고 조선일보 광고도 내고 그랬어요. 아하. 근데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네. 그러면 자유한국 21하고 개혁자유연합이라도 그러면은 이 서울시장 후보들 나와서 좀 이렇게 경선 이벤트라도 하자 했는데 역시 아무도 안 나와. 아하. 왜 안 나오죠? 참 그거는 돈은 둘째 문제고요. 예. 일단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라 그러면은 서울의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서울시장 후보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 경영을 책임질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가 비전과 서울 그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다 없는 것 같아요. 돈이라는 거는 본선 후보에 등록해야 그때부터 돈이 발생할 건데 예. 그것도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이게 제가 뭐 출마를 갖다가 하겠다는 의사를 예. 나 출마할 테니까 나 밀어줘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출마하면 내가 밑에서 견마지로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정규재 후보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전략 전술을 갖다 고려했을 때 네. 서울보다 부산으로 가니까 서울이 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결국은 당연히 이제 경선을 전제로 하고 제가 일단 먼저 나왔는데 결국은 아무도 안 나오니까 좀 저 혼자 남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직적인 어떤 이 서울시장 선거는 이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닙니다. 네. 조직적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뒷받침할 조직을 갖다가 강대하게 형성하는데 사실은 저는 실패를 했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대호 소장님이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오늘 놓게 된 것은 참 흔히 말하는 우리 진성 보수 자유 우파라고 하는 네네. 국민의힘을 뺀 그 예. 세력의 무기력이랄까 그 한계를 그대로 보인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참 놀랬습니다. 국민의힘당을 욕을 엄청 합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임종인 욕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뭐 행동하는 보수 있지 않습니까? 네. 거리와 광장에서 투쟁했던 행동하는 보수가 뭔가 대단한 뭐처럼 얘기를 하는데 네. 스스로 건국가 산업화의 어떤 주역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현실은요 정말로 이게 사분오열이고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니까 지리멸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네. 완주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런 겁니까? 저는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새로운 인물을 찾고 새로운 비전을 찾고 예. 새로운 어떤 정당을 찾았다면요 당연히 무조건 나갔을 겁니다. 아하.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요 새로운 비전 인물을 찾는 게 아니고요 4월 7일 재보선에 문재인 정권과 박은순의 후한무치한 개성자를 갖다 확실하게 꺾어줄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그렇게 할 사람을 찾으려면 네네. 사실은 참신하고 미래지향적 새로운 인물을 골라서 세우면 그건 대단히 쉬운 게임이 될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구시대 인물을 다시 지금 세우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든 거거든. 사실 네. 제가 뭐 출마 선언에 저는 12월 29일 출마 선언했는데 제가 제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했냐면은 인지도 빼놓고 거의 모든 네. 걸 다 갖췄다. 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좋아요. 빈말은 예, 아닐 텐데. 예, 좋아요. 우리 김대호 소장님이 예. 이제 얼마나 실력이 있으신가는 예?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이제 뭐 여러분들 설명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내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네. 우리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이게. 네. 왜 그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네네. 쉽게 말하면 이제 아스팔트 우파라고 해야만 우리가 빨리 이해가 되는데, 네네. 아스팔트 우파가 정치 세력화가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가서 해보시니까. 아, 이거는 어떤 별도의 시간이 좀 필요한데 아니 별도 시간이라 짧게 한번 요약 한번 해보세요. 일단 왜 김대호가 자, 아스팔트 좌절했는가? 구성이 이렇습니다. 네, 첫째 네. 반공 보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혁시대 안보 보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시장 보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반탄요, 탄핵 반대, 탄핵 역적 선척결을 앞세우는 보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정선거, 네. 4.15 총선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그 보수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부정선거 보수하고 반탄 보수는 새로운 비전이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구심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시장 보수는 정치를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이 안보 보수는 뭐 말 그대로 또 뭐 안보만 얘기하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력이 사실은 반공 보수인데, 반공 보수는 이제 이른바 레드 콤플렉스가 있다라고 막 그냥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권이 하도 국가 안보를 다 때려 부수고 이 주사파 사회주의의 물을 갖다가 제대로 씻어내지 못한 완전히 어떤 잔당들이 그냥 국가를 흔들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반공 보수의 어떤 이 설득력 있잖아요. 주장의 네. 설득력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 이 반공 보수에 대해 가지고는 과거 원죄들이 좀 있어요. 이게 빨갱이 이분들이 이제 입만 열면 빨갱이 시비하고 그다음에 주사파 사회주의 시비를 네. 하는데 이게 사실은 대중적인 어떤 설득력을 좀 갖기가 어렵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요. 자 그런데 네. 김 소장님 네네. 중간에 말씀 끌어서 들어갈 때 여러 세력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것을 왜 모으지 못하느냐? 그 현장에서 보니까 그런 세력들을 결국은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다 보수 자유 우파니까. 네네. 근데 그런 세력을 모으지 못하는 원인이 과연 뭐냐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이제 왜 정치를 하느냐. 예. 이게 이제 정치 사생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심이 있잖아요. 내 어떤 그 소명에 충실한 것. 네. 이걸 이제 공심이라 그러는데 가장 필요한 게 공심하고 이 국가 비전과 용기 이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의외로 말입니다. 자기 하는 유튜브든 자기가 하는 어떤 정당이든 간에 이거를 갖다가 일종의 자기의 어떤 회원관료, 비즈니스 모델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사실 많이 있어요. 나는 네. 김 수장님 말씀에 이제 공감을 하는 게 네네. 사실 제가 좀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보수가 지금 뭉치지 못하는 건 저는 볼 때 그 각자 도생하는 네네. 아주 뼛속까지 각자 도생하는 그 체질, 네네. 그 체질이 아스팔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똑같이 자기가 소매상인 거야. 제가 볼 때 네. 100명이 아니고 그걸 주도하는 예컨대 10명이 있겠죠. 그 10명이 5명, 10명, 15명이 다 찢어발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이게 분열주의고 요즘 말하면 정치적 부족주의라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양의장이고 자기 목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걸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거지. 제가 볼 때 이제 그 부분이 확실히 저 진보 동네보다는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쪽은 사적인 욕망 추구에 대단히 긍정적인 게 네.
보수자의 우파의 가장 강점이면서도 단점이거든요. 약점이거든요. 이게 욕망에 정직한 게 강점이면서 동시에 이게 정치 영역으로 그대로 투사되면요. 경제 영역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정치 영역까지 이제 이 사적 욕망을 갖다 먼저 앞세워버리면은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공심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쉽게 표현하자면 하자면 네. 이 보수들은 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거야. 네네. 그래서 뭐 냉정하게 말하면 네. 아스팔트에서도 지금 막 장소마다 다 분열이 돼가지고 집회를 따로 했잖아요. 네네. 그게 뭐냐면 결국은 뭐냐, 이게 체질화되어 있는 거야. 분열이 체질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분열이. 저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역사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서로 뭐 양보하고 타협하고 성찰하고 반성해가지고 통합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결국 어떤 힘 있는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그 딱 혼이 강건한 혼이 바로서 있고요. 숙성된 비전을 갖추고 그 다음에 어떤 용기와 강단이 있고 조직력도 있는 네. 그 집단이 서가지고 이제 싹 통합을 하거든요. 마치 독일의 300개 어떤 그 제국들을 프로이센이 결국 통일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다른 나라도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은 자유보수 우파에 대해 가지고 뭐 성찰 반성하고 무슨 양보 자제를 요구해서 제가 볼 때 될 것 같지 않고요. 네. 결국은 뭔가 제대로 된 놈이 나와 가지고 제대로 된 인물이 제대로 된 정당이겠죠. 인물이면 제대로 된 인물이면서 정당일 텐데 예. 그쪽이 바로 서가지고 결국은 마치 프로이센이 독일을 갖다 다 통일하듯이 예.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는 생각이 우리 그 김대호 소장님을 보게 되면 제가 혈혈단신 대구 동구에 가서 네네. 참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서 완주까지 했습니다만 무참하게 참 치욕적으로 참패를 했던 네. 참 그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에 제가 김대호 소장님이 네. 과연 어떻게 할 건가 네네. 이걸 제가 사실 굉장히 관찰을 했었어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예.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김태호 소장님이 네. 완주하실 거냐 그러는데 오늘 바로 오전에 방금 전에 사퇴를 하시고서 지금 우리 은카세 TV에 오신 겁니다. 네네. 예, 기자회견을 하시고서 좀 지하철로 오신 거예요. 이제 예, 우리 방송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네네. 그런데 지금 우리 김대호 소장님이라는 그 이분의 어쨌거나 지금 좌절을 하신 건데 네네. 이 좌절은 제가 볼 때는 사소한 사건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 응? 지금 우리 이 아스팔트 우파가 네네. 세력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보다도 더 나는 몇십 배, 몇백 배 정신적으로, 조직적으로 아주 잘 오거나이즈 되지는 않지만 네네. 그런 저력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의 기득권 이 이니셔티브를 계속 국민의힘에서 뺏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그걸 뺏어오자고 해서 만든 당이 자유민주당이다 이거예요. 자유민주당.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C그룹에서의 경선 네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쪽에서도 여기에 참여해서 크게 도움될 게 없다고 계산을 두드렸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거 아니었겠어요? 여러 가지 계산을 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자기縄張り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의장 관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예. 나름대로 좀 어장 관리. 제대로 된 인물 있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된 인물이 그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조차도 사실 꺼려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공화당에 대해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그쪽에서 후보 좀 내시라. 당원이 50만 명이라 그러는데. 예. 후보 좀 내시고 그 다음에 나하고 경선을 좀 붙여주라. 만약에 경선을 못 붙일 것 같으면 제가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 TV에 출연할 테니까
제가 그러면은 좀 평가 검증해서 예. 이놈이 지지할 만한 놈인지 아닌지라도 좀 이렇게 좀 평가 검증이라도 해달라고 내가 몇 번이나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 조원진 대표한테는 제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공화당 후보도 안 내고 저를 갖다 부르지도 않네. 그리고 여러 유튜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네. 자 이제 그래서 이게 좀 딴 마음이 있구나. 마치 그 윤미향처럼 말입니다. 말로는 어떤 뭐 반일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그 위안부 할머니를 앵벌이 비슷하게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어떤 자유보수 우파 뭐 애국 얘기하고 무슨 국민의힘 욕을 하면서 속으로는 뭔가 자기 어떤 주머니로 들어오는 코인들을 갖다가 세는 거. 네. 그리고 자신보다 뭔가 나은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들이 좀 자기 회원들 있지 않습니까? 의장 관리하는 물고기들 앞에 나서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아주 리얼한 이야기예요. 정말 리얼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주를 끝까지 못 하시겠다. 이제 결국은 이런 결과가 됐는데, 저는 우리 지금 제가 일주일여 우리 김대호 소장님을 연구해 본 사람으로서는, 네. 정치인으로서의 갖춰야 될 네. 여러 가지 참 그야말로 귀중한 자산을 다 갖고 계세요. 아이고. 네. 그건 뭐 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 네네.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죠. 네. 지금 제목이 좌파의 가정교사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정당을 거치다가 네네. 민주당, 그다음에 안철수의 국민의당, 뭐 저쪽 김종인이가 할 때 뭐 건당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결국은 이제 고영주 대표의 자유민주당까지 오셨는데, 네네. 어떻게 된 겁니까 대체?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인생 유전이라고 할까요? 그 유전하게 된 게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까? 네. 일단은요. 이것도 뭐 길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짧게 좀 말해보시죠. 교정을 할게. 예. 자유민주당은 사실은 제가 창당의 주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제가 1호 당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고영주 그 자유한국 21이 여기에 이제 합류를 했죠. 개별 입당 방식으로 사실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자유민주당에는 제가 1호 당원이고 제가 강령 기초자입니다. 예. 앞에서 말한 당은 제가 들어간 거예요. 네. 들어가서 예비 후보로서 경선을 해보기도 하고, 국민의당에서는 그냥 뭐 자문위원만 했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에서는 제가 이제 본 후보까지 이제 됐죠. 예. 됐는데 아마 헌정사상 처음으로 그 투표일 하루 전에 제명이 됐습니다. 투표 하루 전에. 예, 제명이 돼버리면요. 그때 제명한 사람이 누구죠? 김종인. 김종인하고 황교안. 황교안. 예. 제가 결국은 이분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겁니다. 저와 제 가족 이름으로. 그때 이제 막말했다는 거지. 막말도 아니죠. 막말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노인 배려 발언을 갖다가 노인 폄하 발언으로 했으니까. 아니 나이 들면 다 장애인이 되니까 모든 시설을 만들 때는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나이 들면 다 장애인이 되니까. 그런데 방금 나이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이거는 뭐냐면 나이 들어도 장애인 안 되는 사람이 소수는 있겠지.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 폄하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대단히 선의적인 얘기죠. 이걸 악의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연세가 많아지시면 신체 어느 부분인가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어떤 장애를 갖게 된다. 그러니 이 시설을 만들 때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 이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노인은 노인이 되면 장애인이 되다 해가지고 노인 폄하다고 한 거야. 네? 어이가 없는 얘기인데. 어이가 없는 얘기,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야. 이건 완전 그야말로 이건 인민재판인 거예요. 언론에서 우리 김대호를 죽이기 위해서 했는데 그 언론에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김종인과 황교안은 김대호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죠? 정확히 본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그 기가 막힌데요.
아이고, 제가 지금 아까 질문은 음. 뭐 인생 유전 비슷한 것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렇죠. 제가 사실은요 90년 전후 해가지고는 제가 생각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일어났습니다. 예. 그때는 그래도 뭐 소련이나 중국이 나름대로 그 베일을 벗기 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사회주의나 중국 체제가 뭐 대한 체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생지옥이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제 초반 근데 그걸 왜 그때 생각 못했죠? 그때는 아마 정보 지식과 정보의 어떤 한계였다고 보이는데요. 그때 근데 지식과 정보의 한계라는 건 그때 다 똑같았어요. 어쨌든요. 저는 386을 386 운동권을 네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네네. 386 운동권이 80년대 학생 운동할 때 네. 저는 그때 피가 끓어오르는 기자였어요. 네네. 그러나 그때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우리가 이념적 사상적으로 북한을 그리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건 뭐 저는 그게 아주 뭐 그냥 생내적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던 건데. 예, 저도 뭐 이런 막 친북 주사파 운동권들이 예. 보니까 8.2학번 정도까지는요. 여기는 말 그대로 정상적인 어떤 민주공화국 내지 자유민주주의를 바로잡는다. 네. 이런 생각으로 운동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이제 좌익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83, 84, 85, 86학번으로 되면서 캠퍼스가 일종의 해방구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때는 굉장히 이제 학생운동의 주류들이 좌익적으로 그냥 여기서 이제 이런 NL과 PD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분화되기 어떤 전 세대예요. 82학번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친북성, 좌익성이 상대적으로 덜하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있었고 사회주의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90년 전후 해가지고 완전히 다 작살난 겁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되는 거 받고 소련 해체되는 거 받고 그 다음에 천안문 사태 받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북한의 실상을 봤거든요. 네. 그 다음에 차우체스코 루마니아 이런 걸 봤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때 비로소 강을 하나 걷는 거예요. 그리고 강을 걷는 이후부터는 제가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좌파의 가정교사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의 뭐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가정교사 역할을 한 거죠. 그때는 제가 이제 사회디자인 연구소를 2006년에 만들었는데 예. 제가 이제 2007년에 진보와 보수를 넘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예. 근데 이 책이라고 하는 거는 2004년에 한 386의 사상혁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렇죠. 뭐 그 전에 이제 자동차 산업에 관한 책을 쓴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저는 이 보수의 합리적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주로 시장주의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나 시장에 대한 이해나 기업에 대한 이해 이거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들을 그때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저 뒤에 접했습니다. 제3의 길이 결국 영국 노동당이 이른바 이 보수당의 합리적 핵심, 즉 그 대처리즘의 합리적 핵심을 갖다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국 노동당이 노선을 혁신을 했고 독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제가 볼 때 이게 너무나 어떤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민주당도 네. 이른바 자유보수 우파의 어떤 합리적 핵심들, 예. 그러니까 영국 노동당이나 독일 3인당처럼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이제 좀 주도를 하면은 나한테도 기회가 많이 생기고 대한민국에도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거거든요. 아하.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이렇게 종합적 경제 방향 내지는 강령적 고민을 갖다가 하는 기관도 없고 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그냥 5만 가지 고용, 노동, 뭐 복지, 교육을 5만 가지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그걸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뭔가 큰 꿈을 꾸는 대권이나 당대표 꿈을 갖다 꾸는 사람들은 참모들이 있는데 참모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뭐 제갈공명의 반토막 내지는 이성기한테 정도전 비스무리한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가만히 있어도 저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모셔가지고 예. 이른바 이제 그 과외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때의 과외 공부를 했던 사람들, 했던 분들의 좀 이름을 댈 수는 있습니까? 아니 뭐 아니 문재인, 손학규, 정세균, 송영길, 김두관, 김부겸, 뭐 옛날에 돌아가신 저기 김효석 그 외에 많습니다. 그랬습니까? 아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정권을 잡으면 네네. 나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저를 갖다가 받들어 모시고 저한테 듣는 신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제가 그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라앉아 가지고요. 국가의 어떤 방향을 향도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되면은 참 좋은 나라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게 그러니까 2004, 5년쯤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제 사회디자인 연구소 2006년에 했고 2007년에 책을 냈고 이제 그런 어떤 과외 교사질은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이 좌파 정권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네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뭐 예컨대 정세균, 손학규, 뭐 김부겸,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김 소장님으로부터 참 어떤 뭐 강의라든가 또는 그 한마디로 공부를 한 거죠. 어떻습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여러 번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2-3시간 정도 한 번을 딱 그 만남이죠. 그러면서 한번 들어보자. 제가 이제 이 강론을 갖다가 하고 뭐 서로 질의응답을 하고 뭐 이제 이런 과정을 갖다가 거친 건데 그때 저는 어쨌든 저를 불러주고 들어주면요 제가 굉장히 애정이 생기잖아요. 관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분들의 정치 역정을 10년, 15년에 걸쳐 가지고 제가 쭉 봤습니다. 지금 보면서 제 느낀 결론이요. 이게 그 지식과 지혜의 문제가 아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소명과 용기의 문제구나. 그게 무슨 말이죠? 결국은 자기가 뭘 하다가 죽을 거냐. 어떤 개혁을 하려면은, 이를테면 중국 같은 경우는 주룽지 총리가 2000년 전후에서 이제 총리를 했어요. 그때 이제 반부패에 척결하면서 이분이 얘기했던 게 100개의 관을 준비해라. 99개는 탐관의 것이고 1개는 내 거다. 라고 주룽지가 얘기했어요. 저는 정치인은요, 개혁을 할 때 그런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노동개혁이든 공공개혁이든 아니면 뭐 교육개혁이든 아니면 지방자치개혁이든 뭘 하다가 그 거센 저항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정치적 생명이 잘리거나 아니면 육체적 생명이 어떻게 죽을지라도 나는 이걸 갖다 해야 되겠다. 이런 결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소명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요. 이게 소명의식이 없더라. 제가 처음에 이 사람들도 보면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말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이라는 게 그때도 없었습니까? 그때는 잘 구분이 안 됐거든요. 그때는 또 경청을 하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요. 이게 문재인 씨를 만나가지고 한 얼마 정도 만났습니까? 2012년 4월 23일인가. 2012년. 그때 이제 이분이 어디입니까? 사상구에서 당선되자마자. 그렇죠. 이미 그때부터 이 사람이 대선 후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뛰려 그러면은 사람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문재인 말로는 제가 제 1순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사람들 얘기 쭉 하더라고요.
만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순이었고, 아하. 그럼 나한테 만나서 대뜸하는 말이 사회디자인연구소 홈페이지를 예. 2012년 3월 13일 끝까지인가 뭐 그때 그걸 봤다는 거야. 자기가. 네. 근데 보니까 이제 유심히 보긴 봤어요. 네. 아니 근데 그것도 그럴 만한 게 김명준 전 비대위원장께서 네. 우리 사회디자인연구소 이사장이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제가 육고 초려해서 제가 모신 분이에요. 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그 후광도 있고 하니까 문재인이 이제 그 유심히 본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노무현 대통령도 그거 읽어봤다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팬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봉화 계실 때. 예, 예, 봉화에 계실 때. 어쨌거나, 예. 그때 몇 시간쯤 만났습니까? 2시간 반? 아하. 그래가지고, 뭘 대해서 문제나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 그때 제가 책을 갖다가 3권인가를 드렸고요. 그때 제가 정의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손짓발짓 하면서 이 정의가 뭐냐는 거는 그냥 이 경쟁 입구, 즉 출발선의 평등, 그 다음에 과정의 공정, 예. 그 다음에 결과의 합리적 불평등, 그 전체가 정의다라고 얘기했어요. 아하. 그런데 이제 이분한테 머릿속에는 이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거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제일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같이 들었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타자 치고 녹음만 했고요. 근데 타자를 치고 녹음을 했다. 근데 이제 그는 이제 이제 그쪽에서 내부에서 보관했을 거고. 그러면은 우리 김수영이 보시기에 지금 경쟁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다. 어? 네. 이것이 우리 김수영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거는 함부로 말할 수는 없고요. 근데 김수영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네. 그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평등, 공정, 정의라는 것이 어떻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만든 겁니까? 아니면 누구의 이론입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구나. 이제 정의론을 얘기할 때 롤스부터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나 그리스 로마의 정의의 여신상이 상징하고 있는 어떤 정의나 이걸 갖다 쭉 공부를 갖다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강연을 하면은 사람들 머릿속에 쏙 와닿게 이제 이렇게 약간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경쟁 입구하고 출구 얘기를 갖다가 그때 딱 그렇게 누가 정리를 하던데 보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문재인한테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설명을 했어요. 네. 그때는 문재인한테 그게 확 꽂힌 것처럼 느껴지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 뒤로 뭐냐면 워딩 중에 공평이라는 말을 갖다가 몇 번 좀 쓰시더라고. 공평이라는 말은 제 말고는 거의 안 쓰거든요. 공평을 거의 균등으로 이해하는데 예. 저는 공평을 합리적 불평등으로 이해를 갖다가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합리적 불평등. 지금도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에쿼티하고 이퀄리티를 갖다가 구분할 때 에쿼티는요. 이 단 차이가 키에 따라서 단 차이가 있습니다. 키 작은 사람한테는 높은 단을 주고요. 키 큰 사람한테는 안 주고 중간쯤한테는 중간단을 주고 그렇게 해서 머리가 다 요렇게 그렇지. 올라와서 이제 야구 경기 구경하도록 한다는 거지. 이제 그게 이제 에쿼티가 이는 합리적 불평등 개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말을 갖다가 몇 번 쓰셨어요. 근데 검색을 해보면 나올 텐데 그리고 그 뒤로는 안 쓰시더라고. 근데 그 공평이란 말을 쓰신 걸로 보면은 제 그때 강론이 이분 머릿속에 분명히 이렇게 각인이 된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은 네. 지금 좌파 정권에 지금 현재 지금 활동하고 있거나 네네. 아니면 활동했거나 네네. 많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일종의 뭐라 그럴까 교육이랄까. 네네. 강론이라 그러고 유세라 그러죠. 그렇죠. 강론을 디스코스 이걸 하셨는데 네네. 그분들하고 정치를 왜 안 하신 겁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보니까 알아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송영길 아주 잘 알아듣고 손학규도 잘 알아들어요. 송영길가. 네. 근데 이제 김부겸도 잘 알아듣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문재인은 정말로
듣는 자세는 좋은데요. 네. 눈을 꾹뻑꾹뻑하면서 보니까 자기 고정관념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고정관념에 어긋나는 얘기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머리가 완전히 화석화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그때 느꼈는데 어쨌든 제 얘기를 갖다 굉장히 경청하고 이해도 잘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올해 좀 기대를 했지.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 지금 야단법석이라는 분이 네네. 그럼 저녁이 있는 삶도 만드셨나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 그건 제 거 아닙니다. 아하, 손학규가 말하는. 예. 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에는 아마 제 어떤 그 익힘 내지 영향력 아이디어가 한 절반 이상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걸 좀 더 간단하게 다듬으면 저게 아주 먹히겠구나. 마치 그 시대 정신처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 예. 그런데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민주당이요. 네. 그러니까 100만 밀란 운동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2012년에 문성근이 민주통합당이라는 것이 바뀌었고 그때 이제 바깥에서 이른바 지금 대깨문의 원조들 있잖아요. 예. 그때 친노라 불렀는데 친문이 구분이 안 됐는데 그때 어쨌든 100만 밀란으로 모았던 사람들이 그 당에 우르르 들어갔습니다. 네. 그때 한명숙 1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문성근이 2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민주당의 주력은 옛날 호남 향후의 출신들이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100만 밀란 운동으로 이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그 대깨문이라고 지금은 이른바 친문이 일종의 그 주력이 돼버렸어요. 새로운 주류가 주류가 바뀌어버린 거죠. 바뀌어버린 거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이 호남 양우의 출신들은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그 자기 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영업도 하고 뭐 멸시 받고 천대도 받아보고 이게 그랬는데 이제 이 대깨문 그때 2012년 이후에 당의 주류가 됐던 사람들은 이게 화이트 칼라들이고 SNS에 능한 사람들이고요. 상대적으로 젊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분노와 정오에 가득 차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로 당의 어떤 밑에가 바뀌니까요. 네. 결국은 이 사람들 코드에 영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기대를 했던 약간 중도적인 어떤 인물로 생각했던 송영길이나 김부겸이나 뭐 김두관, 정세균 이런 사람들이 다 완전히 이 대깨문들한테 코드를 맞추더만. 그렇지. 영합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2016년에 또 한 번 또 이 사람들이 또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전체 운동권으로 치면요. 그 문재인은 운동권의 이진이고 완전한 지진하거든요. 그렇지. 운동권의 선두 그룹이 아닙니다. 예. 지금 그 가장 후진 어떤 운동권에서 성찰 반성도 모르고 머리가 완전히 화석화되어 있는 가장 후진 집단이 대한민국 권력을 잡아버렸거든요. 그 수장이 문재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청와대 참모들이 싸고 있고요. 전대협 출신들이 싸고 있고, 저 밑에 당 지지 기반은 이게 그 운동권 이진 내지 삼진 내지 박수부대들이거든요. 저희처럼 일진을 했던 사람들은요. 노선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소련 동구가 저렇게 망했을까? 왜 북한이 저렇게 됐을까? 근데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향도 하고 노선 전환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 이진 삼진들은요. 박은순 이진입니다. 문재인도 이진 그룹들이에요. 이진들은 자기 노선에 대한 원초적 고민을 안 해요. 그냥 과거에 자기들이 선이고 자기들이 이제 이른바 군사 독재 정권이나 이른바 친일 부역 세력들이 악이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완전한 이념적인 어떤 지진아들이 지금 권력을 잡았고 그걸 이른바 대깨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 뒷받침하고 있는 딱 형국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대깨문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아시겠구만요. 제가 그분들 제가 한때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일종의 약간의 이념적 정책적 향도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약간 좀 범접하기 어려운 네네. 어려운 교사, 네네. 튜터나 티처로 볼 수가 있던 상황이었죠. 이제 뭐 그 사람들은 원래는 뭐 배우려고 하는 의지들이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요. 예, 근데 한번 대깨문이라는 게 네네. 옛날엔 노사모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노사모는 보면은 실체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과거에 무슨 뭐 명계나 문성근 뭐 시인 노 뭡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전문 그 친노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대깨문은 저게 정체불명이잖아요 지금. 무슨 대깨문 뭐 회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박사모나 뭐 이런 것처럼 분명히 이게 팬덤이고 요즘 유행하는 정치적인 부족인데 지금 대깨문이 이 정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저는 아직도 제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정리를 하다 보면은 한 40~40%가 다 그런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아하. 그럼 그 중에서 대깨문들이 수두룩합니다. 어.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는 사람을 잘 안 자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듣기 싫으니까 저를 계속 잘라요. 네네. 잘라도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각을 갖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걸 쭉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저도 이제 일종의 연구 대상입니다. 저는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 안 자르고 가만히 자세히 보는데. 이거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예. 문재인이가 집권하는 과정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 그 대깨문의 구성원들이 변질됐군요, 이 한마디로. 변질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옛날 그 조국 사태 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온 카톡방 운동권을 했던 사람들의 카톡방들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네. 저도 옛날 왕년에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네. 카톡방에서 한 70% 정도가 다 이렇게 그 조국 수호대들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깨지는 거예요. 오, 예. 근데 이제 이쪽에 나머지 한 20~30%는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그냥 죽어 있는 거지. 나머지 70%는 활성화되어 있거든. 지들끼리 카톡방을 야 나가라. 안 나가면 우리가 나갈게. 그래가지고 다 나가가지고 지금 지들끼리 이제 카톡방 앞에서 뭐 까똑거릴 텐데 근데 그 뒤로는 이제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예. 원래는 이제 지난 한 30년, 40년 동안 그 경조사 있으면 1년에 한두 번씩 만났어요. 연말에 망연했던 만나고 경조사에서 만났는데 조국 그때 사태를 계기로 끊어져 버린 겁니다. 예. 나는 근데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1945년 이후에 이 북한에서 네. 소련군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렇죠. 막 계급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별로 어떤 지주라든지 머슴으로서 어떤 자기 주인에 대해 가지고 또는 부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적대 의식이나 정오가 없었는데 네. 공산주의 이념이 그걸 막 부추기고 이게 역사 발전의 어떤 합법적인 발전이야.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거는 필연이고 그리고 어떤 제도적 적대분자를 쓸어내야 돼. 이런 어떤 그 사상 이념이 들어와서 별로 없던 정오를 갖다가 없던 정오와 분노를 막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현상이 2017년 이후에 일어난 현상이 그 현상 비슷해요. 자, 김 수장님 말이에요. 네네. 대깨문이 하는 행태라든가 네네. 소위 말하는 비헤비어 네네. 또는 애티튜드 네네. 그 다음에 그들이 쓰는 언어 네네. 그것을 보면은 네네. 이건 절대 제가 무슨 어떤 이른바 극우적 사고에서 보는 게 아니라 네. 마치 북한 냄새 내지는 중국 공산당 냄새가 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근데 예를 들면 민주당의 양양자를 조지는데 네네. 그러니까 노무현과 문재인 여기에다가 경칭을 쓰지 않았다. 네. 그리고 표현이 문재인이 가져다 쓴 이런 표현을 썼다 해가지고 그 양양자가 저 화성에다가
땅 투겠다는 거 네. 그것까지 들고 나오면서 네. 마치 그 누굽니까 장성택이가 네네. 헛개박수 쳤단 말이야. 네. 이래가지고 이 고사포로 쏟아지기는 듯한 그런 아주 전체주의적 느낌을 섬찟섬찟 느낄 때가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조직이 네네. 과연 이게 정체가 뭔가 말이야. 네?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사람들은요, 박은순이 했던, 서울에서 했던 짓거리를 보면서 박은순은 정말로 이 사람이 주사파 막 걷어먹였지. 예. 그 다음에 사회주의적인 어떤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많이 했거든요. 많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은순은 완전히 어떤 좌익 내지는 사회주의자라고 별로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박은순은요, 개인적으로 자기는 이념으로 세상 못 바꾼다. 어떤 생활 현장에서 작은 개선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이념을 갖다가 좀 혐오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박은순이가?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작은 개선들을 갖다가 많이 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볼 때는 이념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름대로 철학과 가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역사인식이고 현실인식인데, 네. 자기는 이념을 막 그냥 혐오하고,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념이 만든 어떤 철학과 가치와 사고방식, 역사 현실인식 있잖아요. 네. 이거는 머릿속에 그냥 그대로 쭉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념의 노예입니다. 네. 케인즈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아이디어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이름을 모르지만은 네. 죽은 경제학자의 어떤 아이디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그 사람의 노예라 그래요. 저는 지금 대개놈들은요, 네. 그냥 딱 마이크 들으다가 너 사회주의 좋냐? 그러면 나 싫어. 음. 북한 좋냐? 싫어. 중국 좋냐? 싫어. 예.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아하. 확실합니다, 이거는. 어허. 아는 사람이 막 무지하게 많으니까. 그런데 예. 그 북한의 어떤 역사 현실 인식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 대한민국은 친일파 부역자들이 하하. 만든 나라다라고 하는 그렇지. 인식. 그런 어떤 역사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시장은 순전 양육강식.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나 뭐 부동산 때문에 자산 양극화가 생겨난다는 둥. 아, 그렇지. 그 다음에 어떤 자본과 재벌의 탐욕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돈 다 벌지만 그렇지.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삼성이 저렇게 부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이 힘든 거는 삼성이 착취해서. 많이 착취해서 그렇다. 그렇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이 그냥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사회주의 내지 주사파 놈들이 네. 이렇게 조종하거나 공작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하.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철학과 가치와 역사 현실 인식의 노예들이거든요. 아하. 노예다 이거죠. 네. 자, 그런데 그 대깨문이 대충 한 얼마쯤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요. 이걸 한번 우리가 계량한다면. 근데 이게 참 계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다, 뭐 정세균이다, 저 누구냐 이낙연이다. 그건 단적으로 이 사람들이 완전히 굴복할 정도면 그 양반들도 정체가 어느 정도 파워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굽실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세력이 과연 얼마쯤 되는 거예요? 전에 이제 유튜브를 기준으로 그때 누가 추산을 하던데 아하. 이른바 진보 내진 좌파 유튜브가 한 200만 정도로 봤고요. 보수 자유 우파 쪽을 한 70만 정도로 봤습니다. 아, 이제 시청자를 예. 좌파를 한 200만. 예. 그다음에 보수를 뭐 중복 제거하고 나면 한 70만 정도로 70만. 봤어요. 지금은 조금 늘어났을 거고 저쪽은 줄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네. 그건 제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좌파는 네. 200만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봐요. 네네네. 왜냐하면 200만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저쪽은. 네네. 근데 지금 우파는 이제 유튜브 시청자예요. 네네. 우파는 지금 유튜브를 보는 그러니까 리얼 시청자. 네네. 한 사람이 여러 보는 거 말고 네네네. 리얼 시청자가 과거에는 그렇게 됐는데 네네. 지금 10분의 1 내지 20분의 1로 난 줄었다고 봐요.
심각하네. 아,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데, 네네. 이건 뭐 보통 시작하면, 그러니까, 뭡니까. 태극기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네네. 그 전의 상황까지 돌아갔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보면은 연령적으로 보면은 30대, 40대들이 네. 저쪽에 이게 철옹성 비슷하잖아요. 철옹성이죠. 굉장히 강관 지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SNS에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SNS 화력 차이가 아마 그 지지였던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이면 저쪽이 화이트 칼라들 하고요. 네. 화이트 칼라 핵심은 아마 공공부문이라든지 아니면 규제산업 종사자들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연령적으로는 이제 30대, 40대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쪽의 SNS 화력들이 굉장히 이게 세 보이죠. 세 보이고, 그러니까 돈과 권력이 그쪽으로 좀 일방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쪽이 신이 나는 거야. 네? 그리고 이게 뭐, 소위 말하는 내가 이제 구라공장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무슨 유시민이, 네네. 뭐, 진중건이, 뭐, 쭉 그 좌파 스피커들. 네네. 스피커들이 지금, 이 정권으로부터 경제적 지원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예컨대 무슨 김재동이가 한 번 가서 강행하는데 50분에 막 1,500만 원, 1,600만 원 받고 하는 거. 예. 이게 다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 시장도 사실은 좌파가 완전히 전 제패했다고 봐요. 이거는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인데. 권력을 쥐기 전에 이미 문화 권력이나 SNS 권력은 저쪽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는 우리가 우파가 원래 앞서섰거든. 네네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워낙 지금 죽을 쓰니까 워낙 우파가 지금 선거마다 다 지고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의기가 소침이 돼 있는데 저는요 그 문제를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좀 깊은 뿌리를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니 단적으로 박태준 전 포철 회장께서 예예.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사준 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현동에 아현동. 10억 되는 집이었거든요. 부가연동 예예. 네. 그 집을 아름다운 재단 박원순이 아름다운 재단 이사할 때 그때 그 집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렇지. 네. 자,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월급 4년치 전액을 역시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게 보수라는 사람들의 현실인 거야. 아니, 자화상인 거야.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요, 그 박태준과 이명박을 막 비난을 하는데 왜 그걸 했는지를 보십시오. 그게 뭐냐면은 지난 87년 이후에요. 네. 자, 일단 민주화 운동은 저쪽이 주도했다 그래요. 그 민주화가 제가 볼 때 민주화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는 저쪽이 팔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노동, 항공, 환경, 여성, 그렇죠. 웬만한 어떤 그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풀뿌리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진보 좌파들이 주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있던 문화적 매력들이 생겨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일찍부터 문화판을 장악을 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보수 정권을 잡아도요. 네. 보수 정권이 예컨대 무슨 위원회를 갖다 만든다. 자원을 배분하는 위원회를 만들 때 보면 꼭 걔들을 끼워줘 줬습니다. 그렇지. 쟤들은 완전히 그냥 쌩까버리는데 그런. 이쪽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끼워줬거든요. 그 좌파에 대한 컴플렉스. 예. 단순히 관용과 배려 때문만 아니고요. 그렇지. 이쪽이 갖고 있는 어떤 어쨌든 이쪽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아스팔트에서 투쟁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쪽에서 그래가지 할 수가 없었고요. 또 그 당시 박원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게 자원 재활용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얼마나 참 취지가 아름답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태준이나 이명박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그 공감을 한 거거든요. 마치 그 사람들을 끼워 넣어야만 되는 거야. 네. 그걸로 재미 본 사람이 박원순하고 안철수죠. 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 좌파한테 줬냐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죠? 아니 한국에서 어떤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가치 중에서요 보수 자유파가 네. 확실하게 판 거는 안보는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동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외교 이런 거 팔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경제는 당연히 그렇죠. 있었는데 그 외 나름대로의 어떤 대한민국의 역사와 그 다음에 경제의 어떤 그늘들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 그늘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쪽이 사실은 다 장악을 한 거거든요. 그 이슈를. 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윤카세 TV를 통해서 전 여러 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보수가 집권하려면 공부하고 사색하고 성찰하는 그런 보수가 돼야 된다. 네? 그냥 우르르 따라가고 황교안 때는 황교안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홍준표 때는 홍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김종인 지금 욕 많이 먹는 것 같지만 말이죠. 사실은 김종인이가 당을 지금 근 1년을 좀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정도 잡음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네. 어제가에 김무성하고 누굽니까? 이재호. 네네. 거기 김무수까지 합해가지고, 네. 김종인 사퇴를 촉구했더만, 네네.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눈 하나 까다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으면, 네네. 나라를 이렇게 그야말로 망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저는 사실은 예상한 편입니다. 왜냐면요. 2010년, 11년 그때부터 김병준 우리 그 이사장님하고 저는 서로 앉아가지고 문실장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김병준은 문실장하고 그 문재인하고 같이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틈을 해봤지. 3시간, 4시간, 5시간 회의를 하는데 발언 거의 없어요. 딱 발언하는 게 북한 문제 나오면. 그게 문재인이가. 예, 노동 문제 나오면 발언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민정수석, 사회수석 하고 네. 비서실장 할 때도. 예. 그게 이제 김병준 네. 위원장의 증언인 거죠. 네,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그 문재인이 이제 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컨대 노동 같은 경우는 가장 보면은 그 화석화되어 있는 아노맹 출신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이거 그렇죠. 가장 제가 볼 때는 뒤떨어진 애들이 있거든요. 철부지 망나니로 저희가 그때 취급을 했습니다. 그때 그거 하던 은수미를 갖다가 일종의 그냥 국회의원 자리 비례를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은수미의 어떤 철학 가치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정책을 갖다 펼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지. 그래서 저는 2013년에 사실 제가 민주당이 완전히 이제 구제불능이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2012년 1월 달에 민주당이 처음에 무소속 출마를 했다가 민주당 입당을 갖다가 했다가 그 다음에 경선에서 패배하고 2013년 8월 14일자로 탈당을 했어요. 민주당이 가는 길이 이게 보니까 완전히 안 되겠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를 바깥에 가가지고 포수들 모아와가지고 때려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이제 국민의당 사람들하고 친하게 된 거는 바로 그겁니다. 호랑이 잡는 포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 당대표가 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글도 많이 쓰고 비판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쪽과의 안철수 팩션이죠. 네네. 그쪽하고 이제 결국 거기에 합류하게 되는데. 네, 안철수가 국민의당을 했으니까. 그렇죠. 저도 바깥에서 어쨌든 포수를 모아야 되는데 호랑이를 잡으려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저는 문재인의 어떤 그 철학 가치나 역사 현실 인식들을 받고 리더십을 받고 사고방식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 되면은 나라를 크게 말아먹겠다는 생각은 당선되기 전부터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재인이가 당선한 데는 기여를 안 하셨네? 반대로 저는 문재인 저거 되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그때 구체적인 어떤 정책적으로 허접한 게 많았거든요. 그것들을 갖다가 날카롭게 TV 토론에서 완전히 작사를 내라고 제가 막 페이퍼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철수 저쪽에다가 줬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막 TV 토론팀으로 치면은 4차, 5차, 4차 내지 5차 하청업체쯤 됐던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않았던 겁니다. 예, 예. 어쨌든 간에 제 나름대로 어쨌든 문재인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정말로 거꾸로 간다는 생각들은 했고 그걸 막아보려고 잘 아는 사람으로서 혼신의 힘을 갖다 다 했는데 전혀 막아내지를 못했던 거죠. 자, 김 소장님 말이에요. 네. 문재인 씨가 지금 여러 가지 아주 참 황당무계한 조치들을 취한 거 있잖아요. 일련의 조치. 네네. 예컨대 탈원전이라든가, 네네. 예컨대 가덕도라든가, 네. 또는 김정은이를 만나가지고 9.19 군사 합의를 해가지고 네네. 완전히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완전히 그야말로 그냥 비무장지대로 만들어버리는 네. 무방비죠, 무방비. 네네. 무방어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하는 이제 조치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문재인의 생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언더그라운드라든가 아니면 다른 비선 조직이라든가 또는 청와대 내부의 아까 말한 전대협 출신들에 의한 작품으로 보시는지. 저기요, 그거는 문재인 자체가 국가 경영 있지 않습니까? 네. 에 대해서 보통 사람보다 고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상이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아니, 그 고민은 별로 없는데 그렇게 되면요, 과거에 오래된 사고 방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북한이 저러는 거는 그냥 우리가 큰 형으로서 북한한테 좀 우리가 퍼주고 해도 자존심 세고 가난한 동생 대하듯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설마 그냥 공격하겠어? 네. 이런 아주 소박하고 아주 좀 후진 사고 방식들 있잖아요. 국가 경영에 어울리지 않는. 그건 국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예, 되면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거지, 그건.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너무나 적은 사람입니다. 아니, 나쁜 의미에서 고영주 대표가 말씀하시는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세요? 이념이라는 거는요, 나름대로 어떤 역사 인식부터 해가지고요,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상당히 어떤 체계성을 갖고 있어야 뭔가 주의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 사람은 주의자가 될 지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막연한 생각이 있잖아요. 네. 박은순이 이념을 정오했지만, 폄하를 했지만 그 이념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자,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 문재인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분도 시장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쭉 들어보면요. 시장은 무슨 양육강식에 마치 돈하고요. 그렇죠. 기업 이윤을 대립시키면 버립니다. 아주 유치한. 아주 유치졸려하죠. 이미 완전히 철진한 생각. 그러니까 적개심에 기반한. 네? 그러니까 매사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스스로는 아마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말도 안 된다 그럴 겁니다. 나 공산주의 싫어한다 그럴 거야. 그런데 사고 방식 있지 않습니까? 예. 공산주의가 뜻받치는 그런 사고 방식들은 문재인 머릿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고 방식이 조선 어떤 성리학, 주자학적인 어떤 사고 방식하고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사상 이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요, 어떤 사상 이념의 노예가 되거든요, 원래. 근데 자기가 노예라는 사실도 모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 찌끄레기 하고요, 주자학 찌끄레기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소박한 그냥 자신의 어떤 생각, 이것들이 막 그냥 디범벅이 돼가지고 지금 딱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요. 한마디로 수준 미달인 거지. 수준 미달. 국가를 통치할, 네? 대한민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대국인데, 경제 대국인데, 이걸 컨트롤하기에는 역량 부족인 거죠. 제가 볼 때 변호사 사무실 하나도 제가 보는 못할 사람인데, 아니 밑에 이제 지 혼자 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겠지.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변호사 사무실 로펌 하나도 큰 건 운영 못할 사람이야. 기가 막힌 노릇인데요. 저는 정말 그래서 이 사람이 유력 주자로 부상할 때부터요. 저도 예전과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러더라고요. 여전히 김대호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이 그냥
저는 괜찮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한 비판하지 말고 좀 줄여라. 가만히 있다가 너 그래서 청와대 들어가라. 아니 나 저한테 그런 충고를 한 사람 많아요. 아, 문재인이 어떤 뭐 제안한 거 없었어요? 제안은 없었는데. 청와대 와서 같이 일하자, 뭐 하자 이런 얘기? 네, 아니 없었고요. 근데 저는 해도 저는 거부했을 텐데. 근데 이제 그 2015년, 16년쯤에 예. 그때 이제 어쨌든 문재인이 가장 먼저 추천받은 사람. 대통령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만나야 될 사람으로 저를 갖다 지목했다고 문재인 입으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좋게 생각하니까 만났을 때 좋게 생각하니까 좀 비판을 좀 참아라 그랬는데 저로서는요 제가 자리를 갖다가 뭐 하나 차지하는 게 목적입니까? 네. 국가가 바르게 가도록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아니 지식인의 어떤 이 책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왜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비판해야죠. 예. 바로 이 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났던 많은 어떤 그 유명한 사람들은요, 예. 자기한테 이 정치적 이익이 되면 입을 다물어요. 아니면은 자기 소신하고 정반대 행위를 갖다가 끊김없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죽으면 죽을지언정 풍천노숙을 할지라도 저는 어떤 시대착오적인 이 노선에 제가 그 부역자가 될 수는 없다. 네. 죽으면 죽었지. 이제 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 김대호 소장님을 제가 사실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던 이유 중 하나가 나름대로 어떤 소위 말 자신이 디자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신이 디자인한 그 코스를 가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표현합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 하나는 자부한다. 예. 그래서 참 오늘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참 내려놓으면서 오늘 윤카스 TV에 첫 번째로 출연을 하셨는데 참 이걸 계기로 또 새로운 출발을 참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김 소장님이 서울시장 후보에 이제 참 후보로서 활동을 하다가 그만두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세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 김 소장님이 만약에 기표소에 가면 네네. 오늘 지금 가면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찍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권해 버리겠습니까? 아니요, 솔직히 한번 얘기. 기권은 하면 안 되죠. 네.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 능력이야 오세훈이 더 있겠지. 근데 문제는 오세훈은 그렇게 봐요? 개인적 능력이야. 시장 그래 한 5년 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런데 문제는 오세훈은 김종인이라는 어떤 퇴물이 장악을 하고 있는 국민의 당 힘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죠. 아니 대변인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능력이야 좀 모자라더라도 저는 당연히 안철수를 찍죠. 아, 그렇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오세훈 씨가 능력은 있는데 네네. 김종인이가 막말로 상황이기 때문에 찍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는 우리 김 소장님이 지난번에 출마했을 때 바로 선거 투표일 전에 자른 그 개인적인 그 어떤 거에 좀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 지금 국민의힘당이라고 하는 게 그 혼이 없는 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게 소명이거든요. 그렇지. 영혼, 소울. 그럼 성찰과 반성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비전과 정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하고 강단이 없는 집단입니다. 예.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이제 그 민주당에 대한 환멸에 근거한 반사의 이익을 갖다가 다 독점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그게 지금 오세훈과 안철수 단일화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그겁니다. 딱 저 그릇을 갖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숟가락 들어오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홍준표 못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홍준표는 못 들어올 짓을 했지요.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국민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해 안 됩니다.
그거는. 그것도 이해는 안 되지. 그러니까 선수들의 어떤 그렇지. 선수들의 어떤 논리로 보면은 못 들어올 짓을 한 거지. 근데 아. 정치는 국민의 눈으로 눈으로 보고 하는 건데, 자 어쨌든 저 당으로는 저기 당의 그 비호감도가 호감도의 2배쯤 되는 당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비호감이라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기백도 없고 패기도 없고 나름대로 보수의 혼도 없고 성찰 반성도 비전 정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갖다가 아스팔트 우파하고 거리두기 그 다음에 민주당에 가까이 가기 그렇죠. 이걸 중도로 생각해요. 이런 집단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집단이 그 반대를 독점하는 것은 끔찍합니다. 일단은 그 비호감도를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은 어떻게 될 것 같아도 저기 민주당은 변신쇼에 능합니다. 변신쇼를 해버리면 횟가닥 넘어갑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저기 그 2022년 대회전에서 이기기도 어렵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긴다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을 앞으로 가게 하지를 못해요. 노동개혁을 할까, 공공개혁을 하겠나, 교육개혁을 하겠나. 물론 저쪽에서 하는 뭐 탈원전 같은 무시간지는 안 하겠지. 네. 9.19 군사합의 같은 이런 무시간지는 안 할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소멸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출산 문제 하나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거를 갖다 개혁을 해야 되고 그 네. 후폭풍을 줄이려면 연금개혁이나 이러저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엄청난 기득권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저 당은 그런 용기와 강단과 소명의식이 없는 당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건 알아요. 네. 그건 아는데 분석을 잘 하셨는데 네. 왜 그 국민의힘에 실망한 사람들이 네. 왜 자유민주당 네네. 그 국민의힘의 대안이 되려고 했던 이 자유민주당에 환호하지 않느냐? 왜? 일단은 아니 이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인지도 하나 빼놓고 다 갖췄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인지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거 빼놓고 나머지 자잘한 걸 다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딱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당이 나름대로 뭐 이러저런 걸 다 갖고 있어도요. 바삐 사는 어떤 사람들의 머릿속에 우리 당의 어떤 가치나 우리 당의 어떤 비전 예.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또 하나 역사적 업보들이 있습니다. 네. 역사적 업보라는 게 그 이 보수파가 그냥 맨날 빨갱이 시비나 하고 그러니까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요즘은 이제 중국 공산당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처부수자 북계군 70년대에 어떤 그 구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구호에서 별로 뭐 벗어나지 않은 것 같은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실제로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안 된다, 탈원전 안 된다. 그런데 어떤 포지티브한 가치 있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자치공학, 자치를 갖다 하겠다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노동과 공공개혁 관련해가지고도 선명한 어떤 목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예. 우리가 뭐 연금개혁 깃발을 갖다 제대로 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새로운 어떤 가치와 비전이 사실은 상당히 좀 불투명합니다. 모호하고 반대 목소리는 뚜렷하고요. 70년대부터 내던 목소리 있잖아요. 네. 그거는 아주 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이런 막 틀딱이라고 틀리 딱딱거리는 소리나 내는 그런 어떤 집단 이미지가 사실은 있죠. 그렇게 폄하가 됐죠,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인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참 주류 세력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당적 결의를 통해 가지고 서울시장 후보도 한 못 냈으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역시 그 참 아까 우리가 이미 다 분석을 했습니다만 네. 크게 반성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인 거죠. 네. 아까 이제 오세훈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만 안철수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안철수를 직접 접해본 일이 있잖아요.
안철수한테는 그때 1대1 과외는 안 했고요. 제가 한번 PT를 갖다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 아하. 그때도 이제 그 자리를 그때 서울대 오세정 총장께서 이 아하. 자리를 마련해줘가지고. 그때 그분 국회의원 하실 때. 네, 공부 모임에서 제가 PT를 했고 질의응답을 갖다가 제가 주고받은 적은 있는데. 네. 사실 안철수 주변 사람들도 저를 갖다가 굉장히 세게 청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철수하고는 상대적으로 인연이 약한 인연인데 뭐 안철수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만큼 저렇게 많은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철수만큼 저는 엄청난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아주 왜소하게 됐고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하면서 뭔가 좀 반전이 좀 생겼죠. 네. 참 대한민국은 지도자 복은 없거든요. 제가 지도자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있었다 그러면은 비교 우위로 보면은 저는 비전과 정책을 연구하는 게 홀등이 나은 사람입니다. 국가적으로 네. 봤을 때. 네. 현실 정치하는 것은 손해거든요. 국가적으로. 그런데 서글프게도 대한민국에는 참 아까 소명이 있고 용기와 강단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비전이 있고 그다음에 일머리도 있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오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오늘 지식과 지혜를 생산하는 사람 아닙니까? 산업디자인 연구소장이니까 그랬는데 이걸로 지금은 대한민국은 지금 지식과 지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직접 실행에 나선 건데 이거는 정규제 주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문제다 그러면요. 그러면 정규제 주필은 지금 언론 활동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했죠. 근데 그걸로는 완전히 어떤 대한민국이 개선은커녕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펜을 끊고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기본 어떤 이 배경은 사실은 비슷합니다. 정규제 주필이나 저나. 잘 알겠습니다. 오늘 서울시장 후보 사퇴 선언을 하시고 참 정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윤카세 TV에 나와 주신 거 대단히 감사드리고 네. 참 오늘 첫 번째 또 출연이시다 보니까 네네. 사실 우리 김 소장님 처음 네, 처음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토론은 참 너무도 진지하고 네. 참 의미 있게 진행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예. 앞으로도 좀 윤카스 TV에 네. 좀 자주 좀 나와 주시고 네네. 정말 오늘 이렇게 나와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고 네네. 또 이왕 정치에 발을 디뎠으니까 네네. 참 성경 구절에도 있지만은 시작은 미미하지만 네네. 결과는 창대하리라. 네네. 꼭 그렇게 돼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네네. 오늘 참 1시간 한 20여 분에 걸친 네.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윤카세 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런 토론도 있구나라는 걸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진지한 토론이 아니었는가. 특히 유튜브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 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예. 저희 오늘 사태의 변이죠. 예. 사태의 변도, 출마의 변도, 자유서울 김대호 TV라고. 네. 거기 오시면은. 그렇습니다. 오늘 사태의 변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김대호만 치면은 나오더군요, 보니까. 그렇습니까? 예. 아이고, 예. 김수환님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